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네. 제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 그 정책의 영향으로 예, 대학원 가장 대학- 네, 직접적인 직접탄을 피해를 맞은, 본 학과죠, 저희가. 그렇게 대학원생들은 지금 어떻게 되세요? 대학원생들이 신입생. 신입생들이 이제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이제 우리 과는 이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융합 연구를 하거든요. 핵융합이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이제 핵융합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 저같이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 뭐 안전성이나 성능 향상하는 그런 연구하는 교수들한테는 학생이 별로 안 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그게 거의 대학원 전공 필수 같은 건데 제 과목이 그 폐강될 뻔 했는데 말도 안 되고 진짜. 저 동료 교수님들한테 좀 부탁해서 학생들 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 품앗이로. 3명이 기본이거든요. 이제 4명 돼가지고 이제 강의를 유지한 그런 슬픈 사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미래가 불투명하면 아무래도 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빨리 좋은 시절이 와서 네.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이렇게 인터뷰하자고 하고 만나자고 하는 게 연구에 방해가 되는 거고 시간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본분은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저희를 만나시면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그렇죠. 상황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제 제가 만나 뵙기 어려운 분이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는 두 번째는 이제 그렇죠. 많이 만나 뵙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막 제가 진짜 교수님 짠했었다니까요. 선생님이 비를 맞으시면서 네. 이게 사람들한테 명함을 서울역 앞에서 명함이 아니라 그 탈원전 반대 그 안내지. 아, 네. 그거를 직접. 직접 그거 오래 했어요. 학생들을 뭐 또 시민단체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단체도 그때 나갔잖아요. 네, 맞아요. 현장 사진이나 이런 게 쭉 와서 제가 오늘 어땠냐 하고 보는데 비를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막 내려가고 이런 건데 야 진짜 이거는 이 좌파적 감수성에 딱 맞는다. 그날 교수님 네. 비주얼이.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분은 서울대 교수고 이분은 카이스트 교수고 야 교수님들이 나 쥐맞은 생쥐가 아주 표현이 격하긴 한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한테 절박한 거죠. 잘못돼 나가는 거를 이제 우리 과가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나라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그런 어떤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탈원전 이런 게 큰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착화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무리 됐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요 배지가 자력이 배지인데 저희 이거 반탈원전 레지스탕스들이 달고 다니는 거라고 레지스탕스 바지예요. 저항 운동을 한 거죠. 교수님들이 이렇게 정치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이 정치 상황 누가 집권을 하냐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죠. 전혀 못했죠. 그렇죠. 저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도 별로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대선을 맞이 이거 진짜 대선 맞이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통령을 위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라잡이 대통령을 위한 길라잡이 이렇게 책도 이렇게 맞아요. 네, 이건 우리 핵공감 클래스라고 네. 뜻있는 교수들, 원자력과 교수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 핵공간 클래스라는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쭉 찍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원자력의 여러 문제, 뭐 안전성, 뭐 사용 후 핵연료, 뭐 경제성,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거 쭉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제공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이제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보셨으면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 만든 겁니다. 일단은 대통령 당선자한테 어떤 분이 당선이 되시겠죠. 네. 가장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요? 일단 탈원전처럼. 그렇죠. 원자력을 정상화 시켜주십사 하는 게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거, 종식시키는 거, 그게 제일 우선이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원자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신한울 3, 4, 5기 건설 재개를 한다든데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신규원전 부지가 2개 더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취소했거든요. 그런 걸 다시 회복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가동 원전들이 40년 되면 이제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가 돼서 이제 지금은 정지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저비용 무탄소 전력원으로서 원자력만한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동되는 원전은 이미 건설비가 다 뽑은 거예요. 감가상각기 벌써 다 뽑고, 그래서 가동을 하면 할수록 그거는 이제 엄청난 이익이고, 국민들은 뭐 이렇게 오래된 원전 자꾸 돌리면 위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미국은 지금 40년 넘은 원전이 거의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그 이용률이 92%, 93%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75%밖에 안 되는데. 그때 이제 판도라 같은 것도 그거 사실은 영화 자체도 여론전이었던 그쵸. 거. 맞아요. 예. 그걸 가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네. 뭐. 네. 제가 듣기로는 경주 지진 났을 때 이제 문 대통령이 양산 그 자택에 계셨다고 그러고, 그건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걸 느끼고 진짜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다가 이제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는 이제 원전이 지진 남으로써 이제 뭐 이렇게 냉각관이 이렇게 파단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로가 폭파되고 경남 건물이 폭파되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건 완전한 허구거든요. 국가 지도자가 어떤 큰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듣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영화를 보고 판단하는 게 옳은 거냐라는 거를 질문을 했을 때 이성보단 갬성. 네. 감성. 제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대통령이나 뭐 정치가들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전문가도 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력에 관해서는 분명한 이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탈원전이 시작된 거는 그런 사실을, 전문가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환경 극단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만 이게 듣고서는 사실을 오인하고, 원자력이 굉장히 위험하다, 뭐 세계는 뭐 탈원전이 추세다, 뭐 이런 거를 사실을 오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나름 그 소위 정의감 이런 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험한 데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런 그런 거로 이제 탈원전을 추진하고, 이제 그게 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게 표에 도움이 된다, 득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갔는데, 거기 아주 제일 근본이 되는 게 사실을 잘못 아는 거. 잘못 알고 판단을 했으니까 판단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잘못 알았으면 나중에는 이제 이거 틀렸네,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잘못됐는지 사람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그 사실과 진리에 입각해서 정책적 결정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민주당이 유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2018년에 EU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원자력의 역할을 긍정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2018년에. 그래서 제가 보고, 그때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 아니냐? EU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하려고 하는데 원자력이 탄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EU에서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입틀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그 방향하고 조금이라도 위협에 어긋나는 거는 말조차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EU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 진보 쪽 사람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보지 않는다. 진실이라도 외면하는 거죠. 자기한테 불리하면.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 지금 EU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최근에 올 봄에 나왔는데요. 거기 JRC라고 했어요. Joint Research Center라고 EU의 이제 뭐 공동 연구소 이런 건데, 거기서 여러 발전원의 그 치명률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발전한 양, 그거에 의해서 이제 또 사망한 사람 숫자를 발전량으로 나눴는데, 그 원자력은 그 치명률이 1조 킬로와트시 전력당 0.5명이에요. 근데 1조 킬로와트시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42년 동안 원자력으로 발전한 게 3.9조 킬로와트시예요. 엄청 많은 거죠. 네. 그럼 이제 4조라고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2명 정도, 0.5 곱하기 4니까 2명 정도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죽었죠. 엄청나게 그 치명률이 낮은 거예요. 3.9조 킬로와트시라는 게 우리나라 42년, 43년 발전량의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원자력이 42년 동안 원자력 발전의 3분의 1을 담당하면서 전기 가격을 낮추는데 엄청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도 안 죽었어요. 사고는커녕 뭐 죽은 사람커녕 뭐
뭐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유출된 적도 없었고. 근데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속이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 갑자기 막 흔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 탈원전을 하면서 또 외국 가서는 또 완전 세일즈를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 뭐 이번에도 뭐 헝가리 뭐 이런 데 가서 탄소 중립 원자력이 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지 부조한지 그럼 그 기준이 아니면 똑같이 국내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들이 똑같이 아니, 국내에도 지난번에 적용이 돼야 이제 될 것 또 같은데. 체코 가셔서는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돼 있다, 기술력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문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문제다. 세계 최고로 일궈놓은 원자력 기술이 사장된다라는 그 이제 국민적 비난이 있으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출은 지원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뿐이고, 그 이제 수출 지원한다고 뭐 산업부 국장이나 뭐 가끔씩 장관이나 가서 하는데 산업부 국장 정도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교부가 가야 되고 뭐 경제 기획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가야 되고. 미국이 지금 그래요. 미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요. 이게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그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해결료 이런 거를 이제 잘 못 처리하면 그게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자국의 이제 안보의 위협이라고 느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원자력 기업의 장악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전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재정도 지원해주고 뭐 또 원투 쓰리 협정이라고 있어요. 원자력 협정. 그 뭐 농축하는 거, 재처리하는 거 이런 거 제한하는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게 국무성 이런 데서 나서서 해주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가서 또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인도 갔을 텐데 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부서가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문 정부에서는 그냥 산업부만 조금 하는 신용만 이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성사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이 원자력 정책 보면 제품 부서는 지원을 안 하고 홍보 부서에만 예산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광은 팔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석탄 발전소 안 만들 거야. 아니 그러면 탄소 중립을 도대체 원자력도 빼고 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재생에너지를 70%를 수준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현 가능한가요? 실현이 불가능하죠. 네. 절대로. 왜 그러냐면 전기의 사용량이 늘어나야 돼요. 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의 20%만 전기 형태로 써요. 나머지는 뭐 자동차 이렇게 운행하고 그럴 때는 이제 석유로 쓰잖아요. 뭐 난방은 가스로 하고 이런데 그래서 비전력 부분이 이제 80%예요. 에너지 사용이 있어서. 그렇죠. 예. 난방, 네, 네. 수송, 그다음에 이제 뭐 석유화학 제철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업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데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여야지 이제 탄소중립이 되잖아요. 그럴 방법이 이제 전기의 사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도 전기 자동차로 하고 난방도 전기로 하고 이러면 이제 가스나 이제 석유 사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지금은 이제 전기 사용 비중이 20%인데 그게 이제 뭐 2.2배 정도 늘어나서 45% 이렇게 전체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발전량이 지금보다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2.5배. 예. 네. 앞으로 뭐 에너지 사용량 전체는 안 늘어나더라도 네. 전기 사용량이 2.2배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게 늘어난 전기의 7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재생에너지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보면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우리나라는 이 풍력 여건이 안 좋아요. 예. 풍력 발전량은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는데 풍속이 우리는 이제 뭐 영국 북해 이런 지역에 뭐 한 70% 8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발전량은 그러면 한 50%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풍력보다는 이제 태양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비가 한 이제 그 소위 잠재 그 발전량이라는 걸 따져보면 5대1 정도 돼요. 태양광이 5, 풍력이 1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태양광 위주로 그 70%를 감당하려면 70% 중에 50% 전체 전력의 50%를 태양광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려면 그게 이제 필요한 그 시설 용량이 이제 480 기가와트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 발전시설 용량이 한 110 정도 되거든요. 그거의 4배 이상을 태양광 패널로만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면적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 면적에 지금 태양 전지의 지금 효율은 지금은 이제 한 20%예요. 그 얘기는 이제 태양 빛이 들어오면 그 중에 20%만 전기로 바뀌어지는데 앞으로 기술 발전이 돼서 그 20%가 34% 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은 면적이라도 발전이 많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계산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 깔 수 있는 모든 땅에 그렇게 높은 그 효율로 태양광 패널을 깔았을 때 그게 480기가와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문제가 이제 그 깔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서울의 한 6배, 서울 전체 면적의 6배 정도 돼요. 그만큼을 이제 깔 수 있느냐, 그런 면적이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 뭐 그건 확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태양광 발전은 그 발전량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낮에 정오 근처에 제일 많이 되고 아침 일찍 저녁 늦게는 잘 안 되잖아요. 네. 전출력으로 다 내면 480기가와트의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쓰는 거는 14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늘어나도. 네. 그럼 이제 남잖아요. 그 남는 거를 저장을 했다가 이제 밤에는 태양광이 없고 또 새벽에도 없고 그럴 때 써야지 그게 이제 전체 전력의 50%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발전한 것 중에 반 이상,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56%예요. 태양광 패널로 발전한 발전량 중에 44%는 바로 쓰고 56%는 저장을 했다가 써야 돼요. 그에 필요한 배터리 양이 1160기가와트 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엄청난 양이에요. 컨테이너 하나가 한 1메가? 1메가 정도 돼요. 1메가와트 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단은 비용이 한 450조, 한 500조 정도 들어요. 하루 발전한 거 중에 56%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일 만약에 비 온다 그러면 태양광 바로 발전해서도 못 쓰고 또 이제 저장한 것도 못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막 그 전력을 얻는 것들이 그렇게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일단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되고. 일단은 이제 맞아요. 2018년도부터 저는 전기차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전기차를 쓰고 있는데 눈 뜨면 가격이 점점 오르더라고요. 요새 그 전기요금 그 전기차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가 폐지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체감적으로 이게 굉장히 전기료가 오른 게 그게 왜 이제 전기료에 영향을 줄 거냐면 지금 아까 전력 생산한 거에 반은 저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1kWh를 생산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0.5kWh는 저장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1kWh 저장하고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한 175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반 하면은 한 98원 이렇게 되는데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100원 정도 돼요. 그럼 생산하는 거하고 저장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조금 더 싸지면 발전하는 비용은 떨어지는데 저장하는 비용이 더 많아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재생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ESS 비용도 푹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요. 낙관적으로.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제 생각에는 이 ESS가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설치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ESS의 그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데 그 ESS는 배터리고 지금으로는 이제 리튬 전지거든요. 근데 리튬이라는 거는 뭐 흔한 그런 광물이 아니에요. 뭐 칠레, 볼리비아 뭐 이런 데서 좀 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죠. 공급은 딸리고. 그렇죠. 태양광 패널도 지금까지 이제 뭐 10년에 8분의 1 수준으로 팍 떨어졌지만 그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보장은 없고 이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죠. 근데 그 ESS는 그렇게 태양광 패널이 떨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태양광과 ESS가 짝이 잘 되면은 태양광으로 탄소 중립하는 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짝을 이루어야 되는 ESS의 비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비용 때문에 이렇게 재생에너지 위주로 가는 거는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대신에 이제 거기서 원자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자력은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가격이 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안전도가 낮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명률이 0.5명, 1조 킬로와트 시당 0.5명밖에 안 됐고 그게 오랜 가동 이력으로서 입증이 된 거예요. 위험할 수는 있어요. 뭐 사고가 날 수는 있는데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가능한 거죠. 여태까지 그래 40몇 년 동안 그래 왔던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사용 해결료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것도 이미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핀란드에서는 이미 그 처분장을 짓고 있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그런 우려는 없어요. 예, 충분히 무슨 얘기 이렇게 듣는데 드는 생각이 문재인 정부가 워낙 지금 초반에 탈원전은 너무 세게 질러놨고 근데 탄소 중립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이 지금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뭐 이거 숫자만 조금 들여다봐도 그냥 저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이게 너무 실현 불가능한 게 너무 느껴지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미 다 질러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선회는 못하겠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 뭐 그냥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산자부에서 뭐 포효이스 문서부터 시작해서 범죄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쵸, 일단 그쵸. 탈원전 정책은 범죄적 요소가 이미 발견이 돼 있어요. 그쵸. 무리하게 집행을 하면서 네. 위법한 걸 한 거죠. 그쵸. 월성 네. 1호기 네. 정지 결정 같은 다음 거는. 정권에서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 하나 그쵸. 있고 네. 그리고 태양광 있잖아요. 네. 태양광 사업자들 제가 지금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가장 큰 문제점은 땅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세요? 태양광 발전이 농사예요. 그러니까 전기 농사한다고. 전기 농사. 전기 농사. 그래서 농민들이 농제 절대 농지에다가 이걸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농지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작종지로. 임야를 작종지로 바꾸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그걸 수당을 줘요. 수당을 주잖아요. 그리고 농민단체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 알박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 웃긴 게 뭐냐면 태양광 이렇게 하면 거기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태양광 패널들 쫙 깔려 있는 동네에서 소비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송전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한테 물어봤어요. 이 송전탑 건립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압권이었어요. 우리가 반발을 안 하는데 누가 반발을 해? 그래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송전탑 그 건립에 반대하는 걸 자기네들 운동단체가 한다는 거죠. 그거를 몇몇 사람들이 조용해지면 그 자백을 하는 거네. 그럼 자기들이 자백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백. 우리가 안 하면 대한민국의 송전탑 반대 운동을 누가 하냐? 할 사람이 없다. 그런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우파에서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송전탑 관점에서 보면 또 태양광이 더 문제인 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평상 쭉. 그러면 이제 그걸 하려면 태양광은 600이라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6분의 1 정도밖에 이제 평균으로 하면 15%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전력을 가장 이제 많이 나올 때는 600이라는 전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600을 다 보내야 돼. 그러면 송전선은 원래 100만 있으면 될 송전선을 태양광은 가끔씩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600에 해당되는 용량의 송전선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전선의 낭비가 이제 엄청 심각한 거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쭉 100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은 높이가 600이 되겠고 폭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짧은 시간에 6분의 1이라는 시간에 쓸 거를 이제 6배를 만들어내야 돼서 과용량이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보면 이제 태양광이 분산 전원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집 전기 쓰는 데 옆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쓸 수 있다 그랬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제일 많이 설치된 데가 어디냐면 전라남도예요. 거기 이제 간척지 이런데 엄청나게 대양량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이나 뭐 저 부울경 그쪽으로 보내려면 송전선이 또 필요한 거예요. 송전선이 꼭 필요한데 과용량으로 필요한 거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산 전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그 간헐성 때문에 특정한 시기에만 집중돼서 많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송전을 하려면 과용량의 전선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SMR은 이 송전 시설이 많이 필요 없죠. 소비하고 붙어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SMR? SMR은 이제 소위 분산 전원으로 이렇게 쓰려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주 제한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반경이 이제
기존 거에 비해서 뭐 10분의 1 이상으로 팍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먼 해안 이런 데다 안 해도 이제 수요지 인근에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송전선을 대용량을 멀리서 끌어오는 그런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1997년에 스마트라는 그 SMR을 거의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해서 2012년에 그 이제 표준 설계 인가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으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넓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사막이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가 이렇게 해안 따라서 몇 개 뚱성뚱성 있는데 이걸 다 전력망을 연결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사막이 그러니까 물도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닷물을 끓여서 네. 담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스마트 원자를 갖다 놔서 전기도 공급. 그럼 이제 전력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게 스마트를 거기 지어서 하려고 하고 그게 추진이 되다가 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탈원전 기조가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됐어요. 그 동안에 이제 미국의 그 뉴스케일이라는 데서 이제 그 SMR을 확 이제 연구를 진전을 보여가지고 지금 두산중공업 뭐 세계 여러 기업한테 투자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그게 지금 스마트는 다 지을 준비가 돼 있는데 뒷저로 물러났고, 이 스마트는 초기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념이 약간 이제 뒤에 나온 이 뉴스케일보다는 조금 더 전통적인 거에 가까워요. 그거는 약간 이제 똥똥하고 그 안에 이제 여러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자로가 있고 증기 발생기가 있고 펌프가 있고 그런 게 다 하나 통로에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락 건물도 조그맣지만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온 이 뉴스케일에서 나온 거는 이게 가느다라요. 그리고 펌프도 없어요. 소위 피동냉각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경락 건물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스케일이라는 게 기존의 스마트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스마트는 이제 실제로 건설할 수 있고 그거 수요가 있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중동 국가 이런 데 해안에다 이렇게 건설하면은 되고, 지금 얘는 아직도 이제 제작성 이런 거 검증이 안 됐거든요. 뉴스케일 거는. 이거는 이제 스마트는 다 해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스마트 같은 걸 먼저 지어서 세계 시장을 선점을 할 수가 있어요. 언론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 이제 5년 동안 탈원전,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이제 굉장히 그 원전 생태계가 파괴됐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연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정권이 만약에 바뀌어서 이 탈원전 정책이 폐기가 되고 새로운 그 정상적인 다시 그런 원전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게 그래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지금? 아직까진 그렇죠. 이제 그래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같은데 원자력 부분 있는 사람들 이제 많이 그 명예퇴직을 시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직 떠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뭐 어디 다른 회사로 다른 나라 회사로 갈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소위 엑소도스 상태는 아니고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많이 고용 줄이고 이제 뭐 설비도 팔고 뭐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뭐 몰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시 신한울 3소 같은 게 건설이 재개되고 앞으로 원자력이 회복될 그런 전망이 보이면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5년이 더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미국 꼴이 나는 거예요. 미국은 원전을 이제 한 30년 이렇게 안 지었다 보니까 지금은 자국에서 원전을 100% 다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제작을 의뢰해서 여기서 원자로 전기발생기 뭐 이런 거 갖다가 여기서 제작해서 거기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놈을 찍으나 거기서 거기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만큼 이 에너지 정책만큼 이정당과 이 세력이 분명하게 달리는 데가 없어요. 저 이재명 후보는 지금 탈원전 정책을 그다음에 지금의 그 탄소 중립 그 정책을 승계해서 그대로 갖고 가겠다라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는 일단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자력 정상화하고 이제 탄소 중립 이 시나리오도 뭐 전면 재검토하겠다. 지난번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확실히 대립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전 마피아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주한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원전 마피아면 농촌 가서 그러고 있는 니네는 이게 전기 도적대냐? 개미떼 같이 이거로 해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박원순 그 서울시 태양광이 아주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름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 전문성도 없는데 이 정치 세력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값비싼 전기를 팔아먹는 수많은 단체들. 그리고 이 사람들 불로소도 가잖아요. 네. 나쁘다고 땅 투기나 기타 등등. 이 전기와 관련돼서 좌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불로소들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냥 패널하고 몇 개 하고 그 조합만 보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 투표만 몇 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이구야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생기네. 네. 그러니까 그 규모가 한 달에 월세 받는다. 조그맣게 해서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투자했느냐? 그것도 대출 받고 뭐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전기를 그냥 꽁으로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마케팅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냐면 서울에 가서 손자한테 용돈 주셔야죠. 한 달에 100만 원씩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 어르신들, 자기는 시골 어르신들 용돈 받게 돼 200만 농민을 다 전기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 돈이 전기가 생산돼서 버는 돈이 아니라 보조금이란 말이죠. 그 보조금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그게 원자력에서 오는 거예요. 원자력은 발전 단가가 이제 60원이에요. 킬로와시당. 근데 이제 한전이 파는 거는 110원이고 태양광은 예를 들어 150원이에요. 비싸게 싸서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원전은 싸게 파서 싸게 사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에서 이익이 났잖아요. 그걸로 태양광의 보조금을 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하는 사람들은 원자력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원자력 계속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원자력 반대하는 이유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발전량이 늘어나면 가스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소위 SMP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제일 비싼 전기 가격으로 다 값을 쳐줘요. 가스 발전이 많아져야지. 가스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줄어들고 가스가 늘어나야지 자기들이 받는 게 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내로남불이고, 왜냐면 환경 관련해서도 선택적인 분노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막 산 다 나무 베고 깎아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작종지가 되거든요. 태양광 패널 30년 동안 잘 안 되고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 전원주택 부지돼요. 타운하우스 부지되는 거예요. 땅 투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철새 도래지 그 풍력 그 발전기 설치하는 거 그거 어떻게 라고 했을 때 그거 말하지 마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거고 선택적으로 눈을 감는 거잖아요. 똑같이 환경단체 사람들이 정말로 환경 보호를 하려면 그 산에 나무 베고 태양광 깔면 안 되죠. 그런 거 반대이지. 반대해야죠. 근데 선택적으로 반대라는 거죠. 선택적으로 반대하고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이게 전형적인 저쪽 좌파들의 특성이긴 한데, 이게 얼마 정도 황당한 일이냐면 나무가 탄소 덩어리잖아요. 네. 탄소를 이렇게 비축했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나무들은 더 이상 탄소를 흡수를 못한대. 그럼 그 나무를 잘라. 그럼 그 나무를 자르면 그 탄소는 어디 가니? 그래놓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식수 사업해요. 그것도 그리고 식수 사업하는데 그 식수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있지. 그 나무를 다 잘라서 그 나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연료를 써요. 연료를 만들어요. 그 나무를 250만 원인가 얻기 위해서 9천만 원어치 나무를 자르고 거기다가 몇 억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죠.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민둥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식수 사업이라는 이걸 지원을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다 세우고 나면 식수 사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오래된 나무는 탄소를 흡수 못하니까 탄소를 더 흡수하는 나무로 심는다는 얘기하네. 다 잘라. 그리고 거기다 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는 그 나무가 일본 나무인가? 진짜 가구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대선입니다.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동차 할 때 그 방음창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태양광 막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선순위로 안 하고 농촌에다 까는 이유가 이거로 하면 사업으로 되고 그런데 농촌으로 가면 농촌은 정치 세력화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세력, 선동,
표 그리고 조직. 그리고 이거 자기 이거 경제적인 그것도 경제적 이득. 이렇게 하는 거. 그 이런 거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알면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범죄적이었는지 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비효율인 차원으로 해서 범죄가 진짜 많아요. 정권을 꼭 바꿔서 이거 한번 수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교수님하고 이게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 얘기 오늘도 걱정했거든요. 한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 얘기도 엔드 플러스 알파가 또 나오네요. 알파가 훨씬 많았죠. 한 얘기는 한 10%밖에 안 될걸? 아 이거는 제 채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이 방송이 올라갈 채널 잠깐만. 네, 이 채널은 이제 폴리파크라는 채널이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 있어서 냉정하게 비교를 하고 객관적으로 팩트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파 쪽 원래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채널을 저희가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요. 또 새로운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게 되면 더 좋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서 사람도 망가지고 그쵸. 하나의 산업도 망가지잖아요. 저 사람들이 부셔버린 분야를 가서 우리가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은 그런 전선을 치는 걸 지금 시리즈로 하고 첫 번째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어우, 제가 첫 번째예요. 네. 영광이로소이다. 이게 저희의 기대 기획대로 하면 두 번째는 되게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어요. 네. 두 번째 게스트가 원래 그 첫 번째 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누군가? 두 번째 게스트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기대. 네, 그러니까는 거짓 선동에 의한 피해자들. 일단은 그 시리즈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우리도 그거예요. 그렇죠. 거짓 선동에 의한 네. 피해, 직접적인 피해자. 그렇죠. 그리고 저들이 정말 인적 돈도 많이 들여서 거짓 선동을 한 분야죠.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네, 이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 뭐 네.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영광이고 많은 분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아시고 성원해 주시길 그런 바람 마음 정권 있습니다. 교체하고 우리 편하게 밥 한번 먹어요. 마이크 없이. 교수님 막 바이크 타느냐고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너무 일 얘기만 해. 자전거 재밌습니다. 운동도 좋고. 대선 끝나고 제가 형이라고 볼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한규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